나 김혜자는 여자이며 어머니이고 배우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가족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이 중에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은 배우로서의 나였습니다. 장미와 콩나물과 마요네즈가 끝난 뒤 연기하고 싶은 대본을 만나지 못해 배우로서의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미칠 듯 빠져들고 싶은 열망이, 목이 바짝바짝 타는 새로운 연기의 갈증이 영국 셜리 발렌타인을 나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우리의 브로드웨이 마마 이후 꼭 10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그 작품에 나를 불사르기 위해 전원일기 외에는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기아 돕기 성금 모금 일로 일주일간 아프리카에 다녀온 것 외에는 오로지 연습과 공연에 나를 쏟아부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내가 극중의 셜리 발렌타인이 된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대사를 중얼거리고 다니고 한두 시간마다 벌떡 일어나 계속 대사를 외우곤 했습니다. 자면서도 대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진짜 셜리 발렌타인이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셜리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가줘. 이제 그만 가. 나 정말 자고 싶어. 그 소리에 벌떡 깨어나서는 내가 너무 큰일을 벌린 것 같은 두려움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셜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셜리가 온종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보내려 해도 안되고 하루 종일 그 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연극을 하는 동안은 힘들다기보다 행복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1인극 1인 17역을 맡는 모노드라마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튼콜 할 때 내 얼굴에서 처녀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연기자 같은 신선함이 묻어난다고도 했고, 매스컴에서는 김혜자가 셜리 발렌타인으로 절정의 연기를 선보였다고 썼습니다. 그리스 해변에서 셜리는 말합니다. 난 이제 나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난 내가 좋아요. 살아있는 내가 정말 좋아요. 뛰어나지도 못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도 못 되지만 그래도 난 살아있는걸요. 물론 상처도 있지요. 싸움에서 얻은 흉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도 숨길 필요는 없겠지요. 그 상처, 그 흉터 모두가 살아있는 증거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배우들에게는 대개 매니저가 있어서 대본도 가져다 주고 일정 관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가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려고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면 알았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작가들이 이 역은 김혜자가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작가를 믿고 그 작품을 합니다. 나는 신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내가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내 정신을 깨우는 일을 주십니다. 신은 어떻게 이토록 나를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실까? 나는 연기자로서 매니저가 없지만 내 인생의 매니저인 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일을 해야만 할 때는 때맞추어 일을 주시고 무엇을 잘못하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매일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신은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과 시련을 주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라고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내 어깨에서 얼마나 아프게 나왔겠는가. 날개깃이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서 내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끝없이 고민하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저 타고 내려가야 한다. 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토록 많이 생각했으면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많아서 죽으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명 천국에 있을 테니까 요즘도 자주 기도합니다. 나를 천국 문 앞까지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가서 남편 불러서 미안하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당신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 미안함을 꼭 사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합니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다정했을 것이고 한 가지라도 더 신경 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이면식에게도 온통 용서받을 일뿐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도 온전히 첫 번째 순위로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본을 생각하면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아들은 엄마 주위에 담이 쳐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고. 나는 대본만 들면 내 방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쓸쓸하게 컸을까요? 나는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본 속 여자가 머릿속에 가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딸이 배 아프다고 하면 아가, 이리 와 하고 안아주었지만 대본 속 역할을 생각하듯이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이 된 딸은 나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생애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천성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내 딸 임고은이 언젠가 내 대본 뒤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해. 나도 엄마 같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 대본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도 나에게 실증날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나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고개를 저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대도 어떻게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배우가 아니었으면 신이 보시기에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여자이기 때문에 신이 좋은 남편을 붙여주었고 착한 아들과 딸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노희경 작가와는 디어 마이 프렌즈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대본을 쓴 드라마 거짓말을 보고 인상에 남았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강한 사람은 없어. 사랑을 하면 모두가 약자야. 상대에게 연연하게 되니까. 그리워하게 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버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약자야. 이런 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때 마침 노희경 작가를 잘 아는 방송국 사람을 만나게 되어 내가 말했습니다. 노희경 작가에게 전해주세요. 저런 작품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노희경 작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하자고 해요? 그러자 노희경 작가가 말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드라마 판도가 바뀌었어요. 어른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시대에 저도 편승했었거든요.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몇 마디 더 나눈 끝에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연출가가 당황해서 나를 붙잡았고 노희경 작가도 작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나는 내 배역에는 관심이 끌리긴 했지만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본 끝에 그 작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와는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작품을 해온 김정수, 김수현 작가와도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냉정해 보여서 왠지 나와 맞지 않는 작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작가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대본에는 지문이 많이 없습니다. 배우에게 불친절한 것이기도 하고 군소리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문이 없다는 것은 대본이 연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나는 그녀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표현되니까. 반대로 좋은 의미의 긴장감도 돕니다. 노희경 작가가 쓴 대본을 보면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연극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이렇게 젊은데 왜 화면에서는 늙어 보이실까? 그러면서 내가 말이 느려서 그런 것 같다며 대사를 좀 빨리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을 앞두고 주연급 배우들이 모여 대사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호텔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노희경 작가가 전화를 걸어 나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그렇게 소녀처럼 하시면 되겠어요. 맨날 엄마를 소녀같이 하면 누가 선생님을 또 쓰겠어요.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극중 인물 강옥동이라는 여자는 매우 불우한 여자입니다. 결코 감상적인 엄마, 예쁘고 다정다감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또 사랑스럽고 다정한 엄마를 연기하자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이 끝나고 노희경 작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편집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사람처럼만 했으면 그 여인이 불쌍하지 않을 뻔했어요. 선생님 천성은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인물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했으면 너무도 미운 엄마가 됐을 뻔했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는 많은 배우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에도 노희경 작가는 배우를 살릴 줄 압니다. 여러 명이 등장해도 마치 오페라에서 혼자 아리아를 부르듯이 나 혼자서 3분 넘게 대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무대를 만들어 배우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냥 평범하게 놔두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 여자가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마음껏 연기하게 대사를 몰아줍니다. 그것이 노희경 작가의 매력입니다. 베개 업고 다니는 장면 녹화를 마치고 내가 말했습니다. 대본 쓰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대사 쓰면서 저 여러 번 기절했어요. 기절까지 해가면서 대본을 썼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혼을 바쳐서 썼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노희경 작가는 보는 이의 심장을 핥히는 것 같은 대사를 씁니다. 똑똑하고 냉정하고 개성 뚜렷하고 어느 면에서는 싸가지 없고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배우의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물어버린 적도 있다는 말까지 들릴 만큼 독특한 작가입니다. 신랄하게 대사를 전개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프게 합니다. 동영상 속에서 수탉이 온 힘을 다해 울다가 지쳐서 기절해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수탉이 너무나도 우리 두 사람, 노희경 작가와 나 같아서 그 영상을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있을 것을 다 뽑아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옴니버스 형식이고 주인공이 여러 명이라서 드라마를 찍는 긴 기간 동안 내가 나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잊으면 안 되니까, 그 여자가 불행한 여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하루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작품 시작한 다음부터는 집에서 웃지를 않으세요. 그 여자를 연기하려니까 나는 현실에서도 그 여자가 되어서 살고 있고 그 여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촬영 날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제사 지내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네 어멍 15년, 너네 아방 10년 똥기저귀 갈아준 돈 내놓으라. 그거 주면 우리 동석이 가져간 돈 갚을게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소리를 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연습할 때는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한 번 소리 지르고 연습했더니 우리 집 강아지들이 마구 짖었습니다. 실제로 연기할 때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대사 한 문장을 소리 지르고 나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 다음 대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내가 연기를 그만할 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출가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한마디 소리 지르고 나면 아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를 빨리 불러주세요. 얼굴 표정을 그대로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편집으로 연결해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이병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참 섬세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칙칙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배우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노닥거리기도 하는데 이병헌 배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작품을 함께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보통의 배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입니다. 배우는 그래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김용택은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북민 유학생 총회장을 했고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17살에 2살 위인 어머니와 결혼해 2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혼자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유학 떠나던 날 부엌 쪽으로 와서는 고개 숙인 어머니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냉수 한 그릇을 얼른 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때 얼핏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유 모를 슬픔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물을 청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번 올려다보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늦게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큰언니와는 19살, 작은언니와는 17살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미군정 시절 재무부장 오늘날 재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드넓은 관저인 우리 집은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고향에서 일가 친척이 다 와서 얹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이 선한 사람이라 누구 하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배우가 되어서도 늘 내 방에서 혼자 있는 습관이 생긴 것이 그 시기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을까?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내 밑으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건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내 동생 김건곤. 김건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언니들이 수군거리고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언니들과 엄마를 쳐다보면서 모든 게 겁나고 그것이 우리 집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남매였던 우리는 갑자기 5남매가 되었습니다. 나도 참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가슴에 커다란 어둠이 검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누가 나를 만나러 집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내 동생 김건곤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낳고 바로 밖에서 또 다른 아이를 베게 해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호적에 올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건곤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미쳤을 겁니다. 건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 생긴 동생 김성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번 싸우지도 않았고 그 아이에 대한 불만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김건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래의 조카 2명하고만 놀았습니다. 얼굴은 그리스 조각품처럼 미남이었습니다. 당시 명문 학교였던 경복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삐딱해져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누가 시비를 걸면 두들겨 패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과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눌린 감정을 풀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의 전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김건곤처럼 고3 때 이 막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때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 벗는 것이 귀찮다고 마당에서 신발 신은 채 곧바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창문 열고 거기서 밖으로 오줌을 쌌습니다. 그때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삐뚤어져 있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그것만 좋았습니다. 건곤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대를 잇게 한다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건곤이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동네 체육관에서 알게 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김건곤은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옆에 탔던 같은 또래인 조카 2명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집에 오는 신용만 하고는 그 길로 혼자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렸습니다. 27 나이입니다. 이런 일 겪고도 내가 안 미치고 지금까지 산 것이 용합니다. 그렇게 김건곤이 죽고 몇 달 후에 건곤의 처에게서 유복녀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얼마 후 재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곤이 딸이라면서 무척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사회부 차관을 한 후에 아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4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4번 떨어지는 동안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가세가 기울어 그 드넓던 집을 다 날리고 철거를 앞둔 은평구의 6평짜리 다 찌그러진 판잣집에서 말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도 족한 사람이야. 혜자야. 우리는 괜찮아. 그러고는 어느 여름날 낮잠 주무시다가 미소 지은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